안녕하세요. 저는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사연들을 재미나게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소설보다 현실이 더 소설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은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믿기 힘든 일이실 거예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없는 글솜씨지만 제가 겪은 일을 가감없이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저는 슬하에 딸 셋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연년생이고 셋째는 둘째와 4살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셋 딸을 낳게 해준 전 남편은 저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전 남편이라고 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어릴 때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당시에 저는 이웃의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연탄을 떼던 시절이라서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과일 가게를 하셨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 같은 동네 친구들끼리 다들 친하게 어울려 지냈지요. 제 전남편도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여름이면 냇가에서 같이 물장구 치며 놀고 겨울이면 산에서 비닐포대로 썰매 타면서 노는 그런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전 남편은 또래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커서 듬직하게 친구들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덤벙거리는 성격이라서 자주 다쳤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 잔소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야, 김지혜, 넌 무릎이 왜 또 까졌어? 또 어디서 자빠졌어? 그래, 뛰어가다가 앞에 돌 있는 걸 못 봤다. 조심 좀 해라. 쪼만한 게 왜 그렇게 뛰어다녀? 알았어. 박성현, 너는 잔소리 좀 하지 마. 김지혜, 너 보면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나와. 어릴 때라서 연애 감정 같은 건 잘 몰랐고 그저 친구이자 듬직한 오빠처럼 남편을 대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저는 살던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시내로 나가서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님이 하시던 정육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님과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전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에게 고기를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어머니랑 제육볶음 해 먹어라. 이거 가져가. 뭘 이렇게 매번 챙겨줘. 미안하게. 그냥 사 먹을게. 얼마야? 이거 그냥 팔고 남은 부위야. 가져가. 그리고 너 시간 날 때 나랑 놀러 가자. 놀러? 어딜? 그냥 바람 쐬러 가자. 너 일하느라 힘들잖아.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자주 만나고 어릴 때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냥 친구로만 보였는데 점차 연애 감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4살에 동갑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시아버지가 당시에 암투병을 하셔서 저는 회사 격리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첫째 딸을 낳는 걸 보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곁에서 위로를 해주며 함께 잘 살아보자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남편과 함께 정육점에서 일을 했어요. 연년생으로 또 딸을 낳은 후에 저는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가끔씩 정육점에 가서 남편을 돕기도 했고요. 동네 장사라 아이 둘 키우면서 살림하며 살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딸까지 낳고 난 이후에 저는 점점 고민이 되었어요. 계속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떠나려면 지금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다들 그 지역을 떠나고 있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도 거의 남지 않았고 다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커갈수록 학교 교육 문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작은 동네라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도 적었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아이들도 아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사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을 하고는 했어요. 남편은 그런 면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늦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그냥 여기서 살지. 뭔 이사를 가자고 그래. 익숙한 곳이 최고야. 애들 어차피 여기서 학교 못 다녀. 알잖아. 다들 이사 나가는데 우리만 여기서 고집스럽게 살면 뭐해. 정육점도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어. 더 늦기 전에 가자. 나는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살고 싶은데. 아유, 답답해. 애들 위해서라도 나가는 게 맞아. 장사도 점점 더 안 되고 있잖아. 더 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자고. 저는 이사를 반대하는 남편을 겨우겨우 1년 동안 설득했어요. 고집불통 남편도 아이들이 이사를 가자고 하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맘 먹고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이사가는 딸내미 살림에 보태라면서 목돈도 쥐어주셨어요. 덕분에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배운 도둑질이라고 이사간 곳에서도 정육점을 차려서 돈을 벌었어요. 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전교 회장도 하면서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이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막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시련이 닥쳐왔어요. 정육점에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학원비며 교육비에 드는 돈도 많은데 앞날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육점을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제 말을 항상 무시하고는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육점 접고 작은 식당이라도 열자. 이러다가 다 쫄딱 망하겠어. 우리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까먹게 생겼다고. 한밭집은 뭐 아무나 해? 아니, 잔소리 말고 지금 하는 정육점이나 잘 운영할 생각해. 잘 운영하긴 우리 단골도 다 다른 집에 뺏기고. 나 요리 솜씨 좋은 거 알잖아. 우리 기사식당이라도 차리자. 기사식당? 내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여기 기사식당 차리면 잘 될 거라고 하더라. 아유, 난 싫어. 아유, 불안하긴 뭔. 아유, 그런 소리 그만해. 당신은 그 똥꼬집 좀 버려. 우리 이러다가 쫄딱 망한다니까. 제가 아무리 닥달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 큰 벽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벽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알아왔지만 부부 사이에 생긴 의견 차이와 벽을 허물기 어렵더라고요. 서로 마주치면 대화도 안 하고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딸들도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답답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첫째 딸이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아빠랑 이혼해. 집에 오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엄마 하고 싶은 식당 차려서 해요. 나도 너희 아빠랑 더는 못 살겠어. 근데 네 동생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애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한 지 오래야. 둘째는 혼자 자취한다고 해도 막내는 아직 엄마 아빠랑 살잖아. 아빠 저 고집 못 꺾어. 우리 걱정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어요. 그때쯤 정육점도 망하고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는 빚더미에 나앉을 위기였습니다. 제가 정육점 포기를 못하겠으면 이혼을 하자고 말하자 남편이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이혼하자. 당신은 왜 그리 정육점에 집착을 해? 사람이 상황에 맞춰서 변할 줄도 알아야지. 나는 평생 했던 일 포기 못해. 우리 어차피 호적상으로만 부부였지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잖아. 그래, 너 말대로 이혼하고 각자 삶 살자. 애들도 다 컸는데 뭐. 그래, 그럼 재산 분할하고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저희는 몇십 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새 장에 갇혔던 새가 날아가듯이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 빌라를 얻어서 아직 대학생이던 막내딸과 함께 지내며 대출을 조금 받아서 기사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식당을 차리라는 말을 많이 해줘서 용기를 냈습니다. 기사식당을 차리고 초반에는 손님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갔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한 후에도 고집스럽게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배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딸들을 통해서 가끔씩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던 둘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결혼식에 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딸 결혼에 일원 한 푼 보태주지 못해서 스스로 창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딸들도 많이 실망을 했어요. 너희 아빠는 잘 지낸다니? 요즘은 연락 없어? 아빠, 우리 연락 잘 안 받아. 둘째 결혼식에 못 온 게 미안한지. 몰라, 혼자 잘 지내시겠지. 그러냐? 그래, 그놈의 똥꼬집 혼자서 잘 살 거야. 둘째 딸이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딸들도 본인 아버지와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식당을 운영하면서 막내딸과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막내딸은 애교도 많고 밝은 성격이라 저와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저에게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 서로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대학교 졸업반이던 막내딸은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에 취업해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했어요. 딸 셋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몫을 잘 하고 살아서 저는 대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자기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지냈어요. 당시에 저는 내심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막내딸까지 결혼을 하면 적적해서 어떻게 살까 싶었지만 막내딸도 언젠가는 제 품을 떠나야겠지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연애를 한다고 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서는 언제 연애하고 결혼하냐? 엄마, 나 사실 연애해. 이제 3개월 만났어. 뭐? 정말? 왜 엄마한테 미리 이야기 안 했어? 좀 더 만나보고 이야기하려고 했지. 아직은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라서. 그래도 예전에는 다 말하더니 엄마 속이고 있던 거야? 엄마 섭섭하네. 우리 현서 채간 놈은 대체 어떤 놈이야? 뭐 하다 만났어? 자기 혼자 살 집 구한다고 부동산 와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고백을 해서 만나기 시작했어. 서울에 유명한 한식당 하는 집 아들이야. 한식당에서 부모님 일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너한테 잘해줘? 사람은 착해? 성실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착한 것 같아. 가끔 속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만나보고 엄마한테 소개해 줄게요. 당시 딸 나이가 27이었으니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쩐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 언니들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네요. 그렇게 막내딸이 연애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첫째 딸로부터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설 명절이었거든요.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던 첫째 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이야. 엄마도 얼른 와요. 뭐? 네 아빠가 무슨 사고가 나? 배달하다가 뺑소니를 당했나 봐. 내가 병원에 지금 와 있는데 의식불명이야. 명절이라고 지 아빠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수소문을 했더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였기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딸들과 함께 전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입원을 한 지 2주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왜 이래요?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고를 당하고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인데 의식이 없으시네요. 언제 깨어나실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 아빠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연명치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남편의 삶이 불쌍해서 저는 치료를 받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와는 이혼해서 남남이었지만 어쨌든 애들 아빠였으니까요. 저는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이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전 남편도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다르다고 했거든요.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의식을 회복한 사람들이 기억을 되찾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보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딸들도 무심한 아버지이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뺑소니를 당하고 식물인간이 된 걸 보고 많이 슬퍼했어요. 남편이 쓰던 핸드폰은 다 박살이 난 상태였지만 혹시나 깨어나면 찾을까봐 잘 간직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따로 두기는 했지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들러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 정도 될 여력은 제가 되어서 다행이었죠. 의식이 없어도 귀는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병원에 가면 전 남편 옆에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살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곧 시집을 갈 것 같아. 그 전에 깨어나야지. 둘째 결혼할 때 당신 오지도 않았잖아. 막내 결혼할 때는 손잡고 신부 입장 같이 해줘야지. 얼른 일어나. 당시에 남편이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고 막내딸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급하게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는 징조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 반응이 오면 곧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좋은 징조니까 잘 지켜봅시다. 아이고, 감사해요. 저희 막내딸 결혼 전에 깨면 좋겠는데.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기적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어제 남자친구한테 청혼받았어. 아빠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이 상황에서 나 결혼해도 될까? 그렇게 말하며 울먹이는 딸을 부둥켜 안고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되지. 너희 아빠가 언제 깨어날 줄 알고.
우리 딸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났으니 결혼해야지. 너희 아빠도 자기 때문에 우리 막내딸이 결혼 고민하고 있는 거 알면 속상할 거야. 부족하지만 엄마가 결혼 준비 남부럽지 않게 도와줄게. 응,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저는 딸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상견례 자리에 혼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사위를 딸이 보여준 사진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딸보다 한 살이 많다고 했는데 허여멀건하니 뻔질뻔질하게 생겨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니 저는 딸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따로 인사를 오지 않은 채로 딸의 예비 시부모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어요. 어쩐지 기가 죽더라고요. 예비 사돈들은 명품을 휘감고 상견례 자리에 와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없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현서 엄마예요. 식당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현서 어머니는 기사식당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뭐 장사는 잘 돼요? 듣기로는 잘 된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기사식당이니까 잘 돼봤자지만 예비 안사도는 그렇게 저를 깔보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 기사식당도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어서 한 달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은 됐거든요.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보일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준영이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은 시켜야죠. 따님이 그래도 직업이 안정적이라서 다행이죠. 걱정 마세요. 얼굴에 갑자기 그늘이 생기시네. 네? 제가요? 네, 저희 아들이랑 따님이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건 아니죠?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요. 애비도 없는 집에 장가 보내는 건데 우리 아들이 좋은 집도 해갈 거고 혼수나 해오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말문이 막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놀랐네요. 본인 부모가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한 채 꾸역꾸역 입으로 음식만 쳐넣고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는데 따로 인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가는 바로 체할 것 같아서 더 먹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먼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기분 상했지. 나한테는 잘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귀한 아들 보내기가 아까우신 모양이지. 너한테만 잘해주면 됐지 뭐. 딸에게는 잘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그 아버님께서 지금 눈을 뜨셨어요.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딸과 함께 차를 돌려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정말 기적이라며 저희보다 더 놀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네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아버님이랑 인사 나눠보세요. 호흡기도 방금 뗐거든요. 그 짧은 대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수모를 겪고 나서 기적적으로 눈을 뜬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복잡한 심경이 되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느라 아무 말도 못했고 딸이 먼저 지 아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 정신이 들어요? 저 누구예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참을 쳐다보고 있던 전 남편이 딸에게 대답했어요. 우리 딸 현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그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전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은 나날이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 기간이 길지 않아서 회복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지 아비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후에 결혼식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예식 날짜 미루려고. 아빠랑 같이 신부 입장하고 싶어. 준영 씨한테도 말해놨어. 그렇게 하자고 하네. 그래? 너희 아빠 병원에 있는 거 말했어? 그냥 대충만 이야기했어. 자세한 건 잘 몰라. 사실은 있잖아. 나 이 결혼 해야 하는 건지 좀 망설여져. 이제 와서? 왜? 뭐 문제라도 생겼어? 그냥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같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빠 좀 회복하고 나면 상견례 다시 하자고 예비 시부모님한테도 말해놨어. 처음엔 이해를 못하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 너희 아빠도 막내딸 결혼하는데 같이 참석하면 좋지. 상견례도 다시 한다고 했으면 그쪽에서도 어려운 결정 해줬네. 우리 현서 마음 엄마가 이해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천천히 하자. 막상 결혼을 앞두고 딸도 생각이 많아진 모양이었어요. 그런 딸을 저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땅한 직업 없이 부모 등에 업고 예의도 없는 예비 사위가 그다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의식을 찾은 이후로 딸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같이 자주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딸은 본인 아빠한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딸에게 결혼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현서, 결혼. 아, 아빠, 나 결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사진 보여줄까?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딸이 예비 신랑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자마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래?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마치 아는 사람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아빠, 아직 결혼은 안 할 거야. 아빠 회복하면 상견례부터 해서 다시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에 남편이 눈물 한 방울을 떨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빠른 속도로 회복해 나갔습니다. 한 달 반을 움직이지 못해서 굳어있는 팔다리는 재활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해 갔고 혼자서 걷는 건 어려웠지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도 단어로만 할 수 있는 게 문장을 완성할 수도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막내딸 남자친구도 결혼 진행을 다시 하자고 성화였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지친 표정의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영 씨가 이제 아버지 많이 회복되지 않았냐고 상견례 다시 하고 결혼식 진행하자고 하네. 지난번에 엄마랑 상견례 했을 때는 너무 약식으로 했다고 준영 씨 부모님도 다시 확실하게 결혼 준비하자고 하고. 그래? 너희 아빠 이제 많이 회복했으니까 그럼 상견례 날짜 다시 잡자. 너희 아빠한테 내가 말할게. 알았어요. 남편은 그때쯤 퇴원을 하고 목발을 짚기는 했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을 찾아가서 막내딸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
그놈이랑? 안 돼! 현서, 당신 회복하기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현서, 결혼 못 시켜! 그놈이랑은 절대! 이미 상견례 날짜 잡았어. 다음 주 주말에 현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하는 한식당에서 할 거야. 당신 또 예전 고집 나오는 거야? 현서 시집 안 보낼 거야? 뚱딴지 같이 왜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증거 찾고 있어. 핸드폰 곧 나올 거야. 무슨 증거?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남편 속도 모르고 또 그놈의 똥꼬집이 다시 발동했나 싶었어요. 새삼스럽게 내가 이래서 이 인간이랑 이혼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남편을 데리러 갔는데 집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남편 회복을 기다려서 남편과 함께 하려고 상견례 날짜까지 새로 잡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미칠 듯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딸에게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통화를 마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식당으로 바로 온대. 우리 먼저 가 있으라고 하네. 아휴, 그 인간 그거 그래도 연락이 돼서 다행이네. 가자 그럼. 저는 딸과 함께 예비 사돈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저희를 보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상견례를 또 하는 집이 어딨어?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병도 난 거였다면서요? 회복했다면서요? 잘난 남편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예, 지금 오고 있다고 하네요. 현서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나 모르겠네요. 우리 만나 뵌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을 미루는 게 어딨어요? 저는 현서가 잘 말해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하도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알겠다고 한 거지. 준영이도 애간장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예비 사위를 보니 애간장 태우며 기다린 사람치고는 전보다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술을 마셨는지 얼굴도 벌게져서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비 사위는 말이 없었고 예비 안사돈이 또 닥달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바깥 사돈은 언제 온대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일 보고 온다고 했는데 곧 올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야? 아, 맘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모르고 싶네. 예비 사돈이 그렇게 말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상태로 남편을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난 후에 남편이 목발을 짚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와서 앉아. 남편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비 사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핸드폰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이거 봐, 이놈, 너 그렇게 죄짓고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남편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자마자 대뜸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예비 사돈들이 당황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처음 본 사람이 뭐라는 거야? 이게 뭔데? 처음 본 사이 아닙니다. 영상 보세요. 남편이 침착하게 그렇게 말했고 남편 휴대폰의 영상을 제가 먼저 보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할 때의 영상이었어요. 고급 외제차가 남편이 탄 오토바이를 친 후에 외제차에서 내려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욕을 하며 침을 뱉고 간 사람이 바로 예비 사위였습니다. 그게 다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딸도 그 영상을 저와 함께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뭔데? 우리도 좀 봅시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져간 예비 사돈들도 영상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보자마자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면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 얘가 언제 이렇게... 준영이 너 또 술 먹고 운전했어? 사돈, 미안해요. 우리 애가 당황해서 그랬던 모양이네요. 어차피 현서랑 결혼할 사이인데 눈 딱 감고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애들 결혼 안 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러자 제 딸이 먼저 말했어요. 아니요,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범죄자랑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빠, 경찰에 당장 신고해요. 뭐? 이거 삭제하면 그만이야. 내가 다 삭제했어. 예비 사돈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제 전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지워봤자지. 원본이 있는데. 그리고 경찰에 이미 다 증거 보여줬어. 곧 경찰 올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이 저희가 있던 식당 룸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더라고요. 경찰에 끌려가면서 울며 불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요. 현서야, 이 사람들 좀 말려봐. 나 너랑 결혼할 사람인데 이렇게 끌려가게 둘 거야?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예비 사위, 아니 그 범죄자 놈을 보며 딸이 소리쳤어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어쩐지 내가 결혼하기 찜찜했는데 미루길 잘했지. 아빠, 엄마, 가요. 그러자 그렇게 거만했던 예비 사돈들이 저와 제 딸의 팔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 지금 잡혀가면 징역 살아. 현서야, 너 네 남편 감옥 가게 할 거야? 남편이라뇨?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 인간이 막무가내로 결혼하자고 들이대서 억지로 결혼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당신들 돈 많다고 유세 부리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돈만 많으면 뭐해?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사람들이. 됐어요. 딸이 그렇게 야무지게 말을 했고 저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사위가 남편을 치고 뺑소니를 친 인간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사고를 당할 당시에 의식이 있었을 때 그 외제차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던 치킨집에 가끔씩 와서 치킨을 사가던 차라서 그 차 주인의 얼굴을 알고 있던 겁니다. 흔한 차가 아니어서 그 차 주인 얼굴을 알았던 거예요. 정말 기묘한 인연이죠. 당시에 남편이 만약에 의식을 되찾지 못했으면 그런 되먹지 않은 인간과 제 소중한 딸이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하고 살았을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당시에 직접 겪으면서도 정말 사람 일이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고 인연이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네요. 딸의 인연이 악연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딸과 결혼할 뻔한 범죄자 놈은 결국 모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어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한 후에 저희 막내딸은 저와 전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아니다 싶었을 때 그만 만났어야 했는데 아빠를 죽일 뻔한 놈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딸을 남편이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깨어났으니 다행이지. 괜찮아. 현서 너 마음 잘 추스려. 그리고 나 병간호 하느라 고생했어. 당신 미안해. 이 사람이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됐어. 당신 덕분에 우리 딸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한테 넘어갈 뻔했는데 다행이지 뭐야.
당신 앞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생각이나 해.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재활에 열중했어요. 전 남편과 저는 다시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후에 예전에 살던 시골로 돌아가서 본인 친구와 함께 국밥집을 차렸어요. 국밥집 장사가 잘 되는지 병원비로 들었던 돈을 저에게 얼마간 갚기도 했습니다. 내가 돈 좀 보내려고 하니까 계좌 좀 알려줘. 뭔 돈을 보내? 당신 나 병원 입원했을 때 돈 많이 썼잖아. 다는 못 갚아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요즘 살만한가 보네? 그래, 그럼 계좌 보낼게. 제 딸은 파혼을 한 후에 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차리게 되었어요. 평생 남자는 안 만나겠다던 딸은 30살이 넘어서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과는 대학 동기였는데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인사를 왔는데 사람이 인상도 좋고 듬직하게 생겼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밥 맛있게 먹은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안 계셔서 혼자 차려 먹었는데 어머니 손맛이 들어간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현서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그럼요. 제가 현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딸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전 남편도 오랜만에 올라와서 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막내딸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눈물이 흐르는 걸 참느라 애먹었네요. 전 남편도 마음이 복잡했는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둘째 딸도 같은 마음인지 눈물을 쏟아냈어요. 막내딸은 지금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제가 1년간 손녀를 봐주었습니다. 요즘은 명절에 애들이 모이면 손주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전 남편과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재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 남편도 저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간 코로나의 여파로 기사식당을 접을 뻔했는데 아직은 유지하고 있네요. 곧 제 나이가 60이 되고 그때는 식당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식당을 그만두면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평생 갖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낼 생각이에요. 제 세 딸들 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앞으로 제 남은 삶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와 제 막내딸과 전 남편이 겪었던 일보다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겠죠. 저의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무탈하고 평안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